네, 건축 구조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철의 시대를 들여다봅니다. 철의 시대도 두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19세기의 엔지니어 건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산업혁명과 철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건 인류 역사상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죠. 우리 전체 역사로 보면은 아주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의 성취를 몇 배나 뛰어넘는 새로운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몇 가지 그림과 표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 그림은 1754년경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의 제국들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몇몇 나라들이 전 세계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배한 모든 지역에서 가지고 온 그런 물자들을 가지고 급격한 하나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왼쪽 윗그림을 보시면 140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의 GDP를 본다면 이게 급격하게 18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급상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토록 그 전과 후가 너무나 극명하게 변한 시점이 이제 산업혁명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그래프도 보면 역시 1250년에서부터 2000년까지를 본다면 이것도 18,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면의 수입량인데 이건 역시 결국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식민지에서부터 그런 물자들을 들여와서 이것을 다시 이제 수출해 가지고 부를 이루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 이 시점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노동력에만 의존했던 산업들이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엄청난 식민지로부터 가져오는 물자 그리고 다시 식민지에다가 그 물건을 팔므로써 얻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순환을 감당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어떤 기술 혁신이 필요하게 되는데 마침 이것을 가능케 해줬던 과학혁명이 16, 17세기에 이미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서 이 과학적 혁명에 따른 어떤 물리학, 기계공학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 기계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산업혁명의 네 가지 기술적 혁신이다라고 하면 그 네 가지는 바로 첫 번째 텍스타일, 면직하고 방직 산업이죠.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갖고 온 여러 가지 섬유 재료들을 가지고 그걸 빨리 실과 천으로 만드는 이 산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적기 같은 게 이제 오른쪽 윗그림처럼 제니 같은 사람, 하그레이비우스나 제니나 이런 사람들이 방직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역시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적 에너지와 힘으로 돌려야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증기기관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뉴커맨 스팀 엔진이라는 것이 이제 1712년에 발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머신 툴, 기계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이제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 그림처럼 로코모티브, 말하자면 자동차나 기차가 이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산업혁명을 만들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발명품들인데, 네 번째가 바로 이런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철입니다. 철. 그래서 아이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네 가지 중요 기술 발전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인류에게는 철이 있었죠. 그러나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장력이 거의 없는 그냥 주물에 의한 철이거나 혹은 어떤 칼이라든가 아주 고도로 성능을 발휘하는 철인 경우에는 아주 숙련된 대장장이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소위 버려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료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산업혁명기에 이런 주철이나 뭐 연철 같은 것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환원 방식으로 주철을 만드는 방식이 된다든지, 밑에처럼 싱글 퍼즐링 퍼니스 같은 방식으로 철을 이렇게 대량 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명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철을 녹이거나 가공하는 데 쓰이는 석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석탄을 또 캐내는 산업이 아울러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석탄을 다시 또 도시로 가져오는, 공장으로 가져오는 철도의 발전도 아울러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과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상생의 관계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산업혁명에도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모든 농촌에 있었던 인구들이 이제는 다 도시로 몰려오게 되고,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 어린아이들도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5살, 6살 먹은 어린애들조차도 노동을 하는 이런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아래 그림처럼 주요 도시들은 몰려든 인구에 의해서 아주 한 집안에서 대여섯 식구가 사는 이런 슬럼들이 발생하게 되고, 도시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극도로 불량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기계가 나의 노동력을 뺏어간다라고 해서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또 새로운 자동차에 의해서 마차나 증기선 같은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되니까, 이 자동차가 운행을 할 때는 그 앞에 한 사람이 걸어가면서 빨간 빛깔을 흔들어야 된다, 이런 웃지 못할 제도도 만들어지죠. 일명 붉은기 조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 기존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극렬히 반대하는 것의 하나의 대명사로 쓰여지는 게 이 붉은기 조례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절이 바로 이 산업혁명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 건축 구조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철입니다. 이 철이라는 것으로 해서 건축 역사가 바로 도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철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철을 한번 보시면 철의 종류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순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철이라고 하는 게 해면철이에요. 해면철이라는 건 스펀지 아이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철 광석 지표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조금만 파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BC 2000년 우리가 철기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부터 불에다가 이 철광석을 넣고 목탄을 넣으면 한 700도씨 정도 이상이 되면서 여기에 어떤 다공질의 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아주 원시적인 도구 같은 걸로 쓰였죠. 이런 최초의 철을 우리가 해면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철이 이제 선철 혹은 주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을 녹이는 거죠. 철을 녹여서 6.6점 이상으로 녹여서 철을 형틀에다가 부으면 그 주형대로 어떤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캐스트 아이언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피그 아이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중국에는 BC 6세기, 유럽에는 15세기경 한참 차이를 두고 목탄과 고로를 해서 용융점인 1539도씨 이상을 올리는 온도를 만든 다음에 쇳물을 가지고 철을 만듭니다. 자,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탄소가 함량이 3%에서 4%까지가 됩니다. 자, 탄소 함량이 높으면 철은 철인데 이게 깨지는 철이 됩니다. 말하자면 인장력을 못 가지는 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나 무슨 돌처럼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엄청 강한데 이걸 던지거나 이러면은 인장력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반쪽 금이 쫙 가면서 깨지는 철이죠. 가마솥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가마솥 던지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쨌든 그나마 범용으로 쓰이는 철이 되긴 되지만 어떤 한계가 있는 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09년에 다비 1세, 2세 이라는 분들이 코쿠스와 고로를 잘 만들어서 주철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철이 산업화 생산을 하면서 범용으로 쓰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철은 연철이라는 겁니다. 이 연철이라는 것은 주철하고 달리 탄소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굉장히 연성을 가지죠. 그래서 잘 휘어지고 잘 끊어지지도 않고 이런 아주 말 그대로 가용성이 좋은 연성이 좋은 철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근대에서는 1784년 거의 18세기 말 정도에 헨리 코트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선철을 해서 탄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연철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는 BC 15세기경에 히타이트 민족이 해면철을 가지고 단조를 해서 연철을 만든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철, 스틸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강철이죠, 강철. 강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는 거의 19세기 말에 등장을 합니다. 이 강철은 이 주철과
연철의 중간 정도인 탄소 함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철이 갖고 있는 연성, 이렇게 잘 휘어지는 능력도 갖고 있고, 강철이 갖고 있는 강한 압축력도 갖고 있는, 소위 인장력과 압축력의 동시에 강도를 발휘하는 강철이라는 재료, 진정한 철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최후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도 비로소 이 강철이 나오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오히려 이 철보다도 더 늦게 20세기나 되어야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철이라고 하는 것은 세멘테이션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은 연철을 갖고 만드는 거고, 베세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철을 가지고 전기를 이용한 전로에다가 넣어서 강철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해면철서부터 강철까지의 어떤 발전과 차이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철과 건축 구조의 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건축 재료로 쓰이는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 과거에는 철이 극소의 경우에만 쓰여졌다. 왼쪽 그림은 이제 일본도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일본도는 그 그림의 아래쪽을 보시면 그 단면마다 철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철의 중심에는 연철을 두어서 그 연철은 이제 낭창낭창 잘 탄성을 가지죠. 그래서 잘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겉면은 강철을 두어서 그 강철이 아주 강한 날을 가지게 또 만들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단면 구조를 가지게 만드는 게 이제 일본도인데요. 자, 이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철을 수없이 접고 두들기고 그 다음에 달궜다가 물에 넣어서 급격히 넣어서 이렇게 이런 작업을 반복한다고 그러죠. 보통 뭐 한 1000번 정도를 이렇게 접었다가 달구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무기인 검으로는 쓰겠지만 저걸 건축 재료로 쓴다는 건 상상도 안 되죠. 그래서 건축 재료로 강철이 쓰인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 말씀이고요. 그 전에도 뭐 철이 쓰이긴 쓰입니다. 예컨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철기둥, 돌기둥을 이렇게 쌓을 때 큰 돌기둥을 하나 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드럼을 쌓아갖고 그거를 차곡차곡 세워서 돌기둥을 만드는데, 그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에 이음매 이런 것들을 철물로 사용을 해요. 또 브루네스키의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돔, 여기도 바깥으로 터지는 그 후프 텐션을 잡기 위해서 내부에다가 체인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것도 뭐 주철이죠. 주철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장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아치를 만들 때 그거 돌끼리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파고 거기다 쇳물을 녹여서 부어서 이제 연결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 건물입니다만 수플로가 설계한 고전주의적 양식에도 경관이 늘어나니까 보강 철물을 두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쓰긴 썼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썼지, 철 구조 자체가 건축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된 건 아주 근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